북한에는 절대 열어보면 안 되는 특별 화물을 운반하는 선장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자분 또한 수상한 냉장 상자를 싣고 중국으로 향하는 비밀스런 임무를 맡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상자의 정체를 확인한 선장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결국 살기 위해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최광호라고 합니다. 바다는 제게 고향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고성항에서 파도를 읽고 바람을 느끼며 물고기를 쫓아다녔죠. 하지만 그날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출항하기 전날 밤, 저는 선실에서 항해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배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수산국 간부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평소엔 배를 찾아온 적이 없던 사람이었죠. 그의 얼굴은 경직되어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의 뒤로는 2명의 낯선 사내가 서 있었어요. 제복은 입지 않았지만 그들의 태도에서 보위부 요원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 화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료 장비라고 했죠. 중요한 의료 장비를 중국 해역으로 운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간부의 말투는 딱딱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어요. 이건 드문 일이었죠. 우리 체제에서 명령은 분명하고 직접적이니까요. 화물은 냉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절대 열어보면 안 되고 항해 내내 온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트럭이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도 몇몇 노동자들이 상자들을 날랐어요. 크기가 일정한 사각형 상자였습니다. 의료 장비치고는 이상한 모양이었죠. 각 상자마다 온도계가 달려 있었고 의료용, 우선 운송이라는 글씨가 붉은색으로 적혀 있었어요. 저는 묵묵히 상자들이 실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총 23개, 모두 냉장 화물창에 실렸죠. 바닷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지만 몸은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직감이라는 게 있다면 그때 제 온몸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간부는 항해 중에 이 2사람이 화물을 감시할 것이며 모든 지시에 따르라고 했습니다. 간부가 보위부 요원들을 가리켰습니다. 한 명은 나이가 좀 있어 보였고 다른 한 명은 젊었어요. 나이든 요원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젊은 요원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죠. 그들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나이든 사람은 김기석, 이번 임무 책임자라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은 리철민이라고 했죠.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항해 30년 차에 처음 겪는 일이었죠. 어선에 보위부 요원이 타는 일은 없었거든요. 간부가 떠난 후 저는 선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12명의 선원들, 함께 고기를 잡고 함께 바다를 헤쳐온 동료들이었죠.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특별 화물과 보위부 요원의 동승에 대해서요. 선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번 항해는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요. 조타수 박성진에게 기상 상태를 물었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맑다가 그 후에는 해무가 끼고 파도가 높아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제 옆에서 배를 조종해온 사람이었죠. 우리는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불안함이 읽혔어요. 기관장 김영호에게 엔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정상이고 연료도 충분하니 중국 해역까지 가는데 문제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항상 엔진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넘쳤죠. 하지만 오늘은 그의 목소리에도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선장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고성항의 불빛이 보였죠. 내일이면 떠나야 할 항구, 30년 동안 살아온 땅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작은 무전기를 꺼냈어요. 아내와의 비밀 연락 수단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금지된 물건이었지만 바다에 나갈 때마다 아내와 연락하기 위해 몰래 가지고 다녔죠. 무전기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출항하느냐고 물었죠.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항해는 느낌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전이 도청될 가능성도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이해했을 겁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했죠. 그렇게 다음 날 우리는 중국 해역을 향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번 항해는 단순한 물고기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운반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그리고 그 예상은 적중했죠. 출항한 지 얼마 안 돼요. 갑자기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강한 파도가 배의 왼쪽을 때렸죠. 그 순간 아래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무언가 쓰러진 소리였습니다. 저는 즉시 조타수에게 방향을 맡기고 냉장 화물창으로 향했습니다. 냉장 화물창에 도착했을 때 몇몇 상자들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김기석은 그곳에 없었어요. 다행히 젊은 감시자 리철민만 있었습니다. 리철민은 상자들을 원래 위치로 되돌리려 애쓰고 있었죠. 그의 이마에는 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리철민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함께 상자들을 바로 세웠어요. 그런데 한 상자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온도계가 깨진 것 같았어요. 리철민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급히 상자 안을 확인했습니다. 의료 장비가 제대로 손상됐는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상자 안에는 의료용 냉장 컨테이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이스박스와 종이 문서가 함께 들어 있었어요. 문서에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라벨에 적힌 글씨를 읽는 순간 제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용소 A92, 여성 24세, B형, 간, 신장, 안구.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눈앞이 어지러웠습니다. 이건 의료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장기였죠. 수용소에서 강제로 적출된 장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배에서 운반되고 있는 것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료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은 장기들이었어요. 환자용 장기가 아니라 국가의 범죄 증거였습니다. 급히 상자를 원래 상태로 되돌렸습니다. 리철민이 돌아온다는 발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죠. 그에게 들키면 안 됐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겨우 상자를 닫고 일어섰을 때 리철민이 화물창으로 들어왔습니다. 리철민의 눈빛이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무언가 의심하는 듯 했어요.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행동했지만 가슴은 마구 뛰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절대 볼 수 없던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선장실에서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체제에 충성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타수 보조인 윤철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제 표정이 이상한 것을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했죠. 잠시 망설이다 그를 선장실로 들였습니다. 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윤철호에게 제가 본 것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의료 장비가 아니라 장기라고요. 우리는 그날 밤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이미 넘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겨우 시작일 뿐이란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점호 시간, 선원 한 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철호, 제게 비밀을 함께 나눈 조타수 보조였습니다. 모든 선원이 갑판에 모였지만 윤철호만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감이 등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즉시 수색을 지시했습니다. 선원들은 각자 맡은 구역을 뒤졌습니다. 좁은 배 안에서 사람이 사라진다는 건 이상한 일이었죠. 바다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배 어딘가에 있어야 했습니다. 2시간의 수색 끝에 김기석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냉정했어요. 윤철호가 야간 당직 중 갑판에서 실족해 바다에 빠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미 수색은 무의미하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윤철호는 베테랑 선원이었습니다. 갑판에서 실족할 만큼 미숙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어젯밤 그는 저와 함께 화물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무 우연이었죠. 하지만 반박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실족사가 되었습니다. 바다에서는 흔한 사고로 치부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윤철호는 화물의 정체를 함께 본 사람이었고 그것이 그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배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선원들이 윤철호의 죽음을 의심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공포가 선내에 퍼졌습니다. 누구도 다음 희생자가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2명의 감시자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기석과 리철민. 그들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기석은 40이 넘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냉정했고 감정의 기복이 전혀 없었어요.
완벽한 명령 수행자였습니다. 보위부의 핵심 요원이라는 게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그는 선원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리철민은 달랐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요원이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종종 갈등이 비쳐 보였습니다. 어떤 때는 선원들과 짧게나마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특히 밤마다 화물창 근처를 서성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확인하고 싶은 듯한 태도였어요. 한 번은 리철민이 조타실에 올라와 저와 함께 잠시 서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고향 이야기를 꺼냈어요. 원산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향수가 묻어 있었죠. 순간 그는 감시자가 아닌 그저 고향을 그리워하는 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김기석의 호출에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윤철호의 실종 이후 저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이대로 중국으로 가서 화물을 넘기고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인가.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윤철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냉장 컨테이너 속 라벨에 적힌 글씨가요. 조타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윤철호도 말할까봐 죽인 것이라고요. 이 배는 더는 고성항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말이죠. 제가 30년간 충성했던 체제, 그것은 더 이상 보호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배의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가져올 모든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장실에 혼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바다를 항해하며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체제였습니다. 그 체제가 지금 사람의 장기를 운반하게 했죠. 윤철호의 목숨을 앗아간 체제였습니다. 서랍에서 작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아내와의 비밀 연락 수단이었죠. 주파수를 맞추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몇 분 후 희미하게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번 항해가 끝나면 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아내도 아들도 함께 나가야 한다고 말했죠. 아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따르겠다고 했죠. 저는 간단한 계획을 전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중국 브로커와 접선하여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로 다시 태국으로 가는 탈북 루트를 이용하라고 했죠. 저는 배를 남쪽으로 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죠. 30년 함께한 아내는 제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우리 부부는 서로를 믿었습니다. 무전을 마친 후 제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처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기관장 김영호와 조타수 박성진을 제 선실로 불렀습니다. 둘 다 30년 가까이 함께 바다를 누빈 사람들이었습니다. 선내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화물의 정체를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철호의 갑작스러운 죽음, 보위부 요원들의 이상한 행동들, 모든 것이 이야기와 맞아떨어졌죠. 세 사람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기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도 이미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조타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계획을 말했습니다. 이건 나라가 아니라 살인 조직이라고 했죠. 이 배를 남쪽으로 돌리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요. 성공하면 새로운 삶이지만 실패하면 죽음이라는 것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기관장이 먼저 동의했습니다. 조타수도 이어 고개를 끄덕였죠.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남은 항해 일정은 사흘, 중국 항구까지는 이틀이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날씨 예보에 따르면 내일부터 해무가 끼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행동할 때였죠. 기관장은 연료 탱크를 조작하여 속도를 늦추고 필요하다면 엔진 고장을 가장하기로 했습니다. 조타수는 GPS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역할은 보위부 요원들의 경계를 풀고 적절한 타이밍에
항로를 변경하는 것이었죠. 세 사람의 비밀 회의가 끝나고 저는 다시 한번 무전기로 아내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는지 확인했죠. 아내는 이미 브로커와 접선했다고 했습니다. 이틀 후 새벽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약속된 경로를 따라 태국까지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계획한 날이 왔습니다. 해무가 짙게 깔린 밤이었습니다. 시야는 불과 몇 미터 앞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사라진 완벽한 순간이었죠. 저는 조타실에서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기관장과 조타수도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같은 시간 고성에서는 아내와 아들이 압록강을 건너기 위해 국경으로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기도하는 마음뿐이었죠. 압록강의 물살은 거셌고 국경 경비는 삼엄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강인한 여자였어요.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기관장이 먼저 행동에 나섰습니다. 엔진 출력을 서서히 낮추기 시작했어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해무로 인한 안전 조치처럼 보이도록 했죠. 동시에 조타수는 GPS 신호에 간섭을 일으켰습니다. 위치 정보가 불안정하게 표시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타각을 조정했습니다. 원래 항로에서 약간씩 이탈하기 시작했죠. 너무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면 보위부 요원들이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배의 방향을 남쪽으로 돌렸습니다. 첫 1시간은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김기석과 리철민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김기석은 자신의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리철민은 화물창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기관장이 갑자기 엔진 고장을 가장했습니다. 배가 크게 흔들리며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비상등이 켜지고 선내 곳곳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저는 항로를 더 크게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위치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한국 해역의 경계점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김기석이 조타실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엔진 상태를 물었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기관장이 점검 중이며 곧 복구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기석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이 항해 계기판에 머물렀어요. 그 순간 김기석이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GPS 위치가 예상 항로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격분한 얼굴로 저를 노려보더니 갑자기 허리춤에서 총을 꺼냈습니다. 당장 조타기에서 손을 떼라고 했습니다. 그 긴박한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철민이 조타실에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김기석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만하라고. 그 상자 안에 뭐가 있었는지 봤다고 말했죠. 김기석이 놀라 고개를 돌리는 순간 리철민이 재빠르게 뒤에서 그를 제압했습니다. 둘 사이에 짧은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젊은 리철민이 김기석의 총을 빼앗고 그를 결박했습니다. 숨이 멎는 순간이었습니다. 리철민은 숨을 헐떡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어요. 이건 국가가 아니라 범죄라고 했습니다. 더는 동조할 수 없다고 했죠.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함께 가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죠.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이제 저희 편이 된 리철민은 김기석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보위부의 통신 빈도와 코드, 추적 방식까지. 이 정보는 탈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타수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대한민국 해역을 향해 항로를 잡으라고 했죠. 기관장에게는 최대 속도로 엔진을 가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었지만 아직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밤바다는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해무는 더욱 짙어져서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리했죠. 북한 해안 경비정들의 시야도 제한될 테니까요. 저와 리철민, 기관장, 조타수 넷은 한국 해역으로 진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배를 조종했습니다. 김기석은 조타실 한쪽에 단단히 결박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위협적이었지만 이제 우리를 해칠 순 없었습니다. 쇠파이프로 무전기를 부수고 그의 휴대용 통신 장비도 모두 바다에 버렸습니다.
가능한 한 오래 우리의 이탈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기관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연료가 거의 고갈 직전이라고 했죠. 고속으로 달리는데 필요한 양은 2시간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엔진이 제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연료만 충분하다면 한국 해역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리철민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북한 해안 경비정의 순찰 경로, 레이더 사각지대, 통신 주기까지. 보위부 요원으로서 그가 가진 지식은 우리의 탈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장했지만 눈빛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양심의 무게를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조타수는 계속해서 위치를 확인하며 항로를 조정했습니다. GPS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별과 나침반을 이용해 방향을 유지했습니다. 바다를 평생 항해한 사람들에게는 현대 장비 없이도 방향을 찾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선원들 중 일부는 우리의 행동에 동조했지만 몇몇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평생 체제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런 선택은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모두가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새벽 3시쯤 갑자기 무전기에서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해안 경비정의 통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찾고 있었어요. 기계 고장이라는 위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도 김기석의 정기 보고가 없자 의심했을 테죠. 리철민이 무전기를 통해 북한 경비정의 메시지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배의 마지막 확인 위치로 여러 척의 경비정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졌습니다. 우리는 더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해무 속에서 갑자기 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경비정인가 싶어 모두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리철민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한국 해군 초계함의 탐조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 해역에 들어선 것이었죠. 하지만 아직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우리를 적으로 오인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급히 백색 천을 찾아 깃대에 매달았습니다. 투항의 신호였습니다. 동시에 모든 불을 켜고 엔진 출력을 낮췄습니다. 한국 초계함에서 강한 불빛이 우리 배를 비추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무언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거친 바다 소리에 묻혀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타기 위에 올라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어 왔다고, 장기가 있다고 외쳤습니다. 초계함에서 고무보트가 내려졌습니다. 무장한 해군 병사들이 우리 배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철민과 함께 갑판 위에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동이 트기 시작한 하늘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해군 특수부 대원들이 배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의 총구가 우리를 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들고 한국말로 우리가 탈북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물창에 사람의 장기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군은 신속하게 배 전체를 수색했습니다. 화물창에 냉장 컨테이너를 발견하고 열어보았을 때 현장에 있던 해군들조차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죠. 실제 장기와 함께 수용소 장기 적출 기록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긴 밤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한국 해군 초계함으로 옮겨졌고 백두 7호는 예인되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죠. 한국 땅을 바라보며 아내와 아들이 무사히 중국을 거쳐 태국으로 갔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후 옮겨진 국정원 조사실은 냉랭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공간, 테이블 위에는 녹음기가 놓여 있었죠. 저는 이곳에 온 지 사흘째였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와 의심의 눈초리로 대했던 조사관들이 이제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의 증언이 진실임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죠. 오늘도 어김없이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수용소 장기 운반 구조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장으로서 운반을 담당했을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항구 통제 체계와 보위부 내부 지시 방식이었습니다. 항구는 철저하게 통제되었습니다. 모든 선박의 출입은 수산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특별 화물이 있을 경우 보위부의 직접 관리 하에 움직였습니다. 화물의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대부분은 의료장비라는 허울 아래 명령에 따를 뿐이었죠. 조사관은 마치 퍼즐을 맞추듯 제 증언을 기록했습니다. 간혹 북한 체제에 대한 더 깊은 질문들도 했지만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체제가 얼마나 끔찍한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를요. 하루 종일 이어진 조사가 마무리될 무렵 문이 열리고 다른 조사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입장을 요청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죠. 리철민이었습니다. 저는 리철민이 옆방에서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직접 저의 증언에 참여하겠다고 요청한 것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잠시 후 리철민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리철민은 보위부 소속이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과정, 운반 경로, 중국 내 거래처까지 그가 가진 정보는 저보다 훨씬 더 깊고 자세했습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있어온 일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료 장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임무에서 우연히 문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람의 장기였고 우리가 지켜야 할 조국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리철민의 이야기는 제 증언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맞아떨어지자 조사관들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그들은 이 정보가 국제인권기구와 공유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 장기 밀수 실태를 공식 보고한다는 거였죠. 조사가 끝난 후 저와 리철민은 짧게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젊었지만 그의 눈빛은 자신의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으로 살기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사흘 후 국정원 요원이 제게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분들이 무사히 태국에서 들어왔다고요. 지금 서울 보호시설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없이 눈을 감았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살았구나. 우리가 다 살았구나. 30년 동안 바다에서 수없이 많은 폭풍우를 견뎌왔지만 이렇게 감정이 북받친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리철민과 함께 국정원의 심층 조사에 계속 협조했습니다. 두 사람의 증언은 북한 인권 범죄의 새로운 증거로 기록되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여러 국가들이 함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든 조사가 끝난 후 저는 아내와 아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리철민은 새로운 신분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건 증언은 끝이 났지만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서울 남산 국정원 보호시설 회색 건물 3층의 작은 면회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문 너머에 아내와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북에서 떠난 지 한 달 만에 재회였습니다. 아직 국정원 조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였지만 특별히 가족 면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손에 땀이 흘렀고 무릎은 떨렸습니다. 이 순간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이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도 이미 초기 조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여위어 있었고 아들은 제가 기억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달려와 저를 꽉 안았습니다. 이어서 아내도 달려왔죠. 세 사람은 와락 껴안았습니다. 아들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진짜 다시 만났어요. 그 순간 저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동안 바다에서 수많은 폭풍우를 겪었지만 이렇게 울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들의 탈북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들어간 후 브로커의 도움으로 라오스를 거쳐 태국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위험한 순간도 많았지만 모두 무사히 헤쳐나왔다고 했죠. 아들은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울지 않고 용감하게 행동했습니다. 고등학생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른스러웠죠. 우리 가족의 재회 소식은 리철민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리철민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아내와 아들이 경계했지만 제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리철민이 없었다면 저도 그리고 이 가족의 재회도 불가능했을 거라고 말이죠. 그날 밤 저는 리철민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 가족의 생명을 살렸소. 평생 고맙소. 리철민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새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요원으로서의 그리고 체제의 일부로서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자유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었죠. 국정원 조사가 끝난 후 저와 리철민, 기관장 김영호, 조타수 박성진 모두 경기도 안성의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돕는 교육시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3개월 동안 한국 사회의 기본 지식, 직업훈련, 심리 상담 등 다양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아들도 함께였습니다. 주말마다 가족 시간이 있어 함께 지낼 수 있었죠. 하나원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북한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새로운 체제와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특히 아들은 또래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 한국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이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하나원 수료 후 우리 가족은 경남 통영으로 내려왔습니다. 정부의 정착 지원금으로 작은 횟집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고성사람의 물회로 지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왔지만 그곳의 기억까지 지울 순 없었으니까요. 매일 새벽 직접 손질한 생선을 내놓으며 저는 새 삶에 적응해갔습니다. 손님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젠 사람에게 줄 음식만 실으려고요. 더 이상 사람이 실린 화물은 싣지 않겠소. 대부분의 손님들은 제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지만 이것은 제 삶의 새로운 신조였습니다. 가게 벽에는 3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해군이 우리를 구조하는 모습, 가족 셋이 통영 바다에서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리철민이 신변 보호하에 새 삶을 준비하는 증명서 사본이었습니다. 이 3장의 사진은 우리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상징했습니다. 리철민은 가끔 통영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탈북민 심리 상담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죠. 우리는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바다에 대한 그리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기관장 김영호와 조타수 박성진도 각자의 위치에서 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김영호는 인천의 선박 수리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박성진은 울산의 어선에서 일하고 있었죠.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유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국 학교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지만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횟집 운영을 도우며 동네 주민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통영 바다를 바라봅니다. 북에서의 삶과 지금의 삶, 그 사이에는 넓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를 건너온 저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명령에도 복종하지 않고 누구의 장기도 운반하지 않는 사람, 그저 가족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입니다. 최근 해외 식당에 파견된 북한 여성들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모든 것이 식당 지하 비밀 공간에서 일어난다는 소문 말고는 아무도 진위 여부를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대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뉴스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박지연입니다. 한때 중국 해외 식당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죠. 물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평소처럼 학교에서 성악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당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박지연 동무, 상하이에 파견되었소.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해외 파견이라니?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중국에서 일하면 달러를 벌 수 있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터질 듯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상하이에 첫 발을 디딘 순간 현기증이 일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질주하는 자동차들, 끝없이 이어지는 네온사인들. 이런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양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풍경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8명의 여성들과 함께 쓰는 좁은 기숙사는 감옥 같았어요. 벽은 얇아서 옆 사람의 숨소리까지 들렸고 사생활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밤중에 화장실에 가려 해도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했어요. 숨 쉴 틈조차 없었죠. 매일 아침 5시 기상 나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날 때까지 청소를 했어요. 성악을 전공한 제가 화장실 변기를 닦는 모습을 보면 평양의 교수님들은 뭐라고 할까요? 가끔 손님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때만 잠시 제 자신을 찾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쇼에 불과했어요. 감시는 숨막힐 정도였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항상 등 뒤에 꽂혔어요. 그들은 우리의 대화, 표정, 심지어 꿈속 잠꼬대까지도 감시했습니다. 외출은 꿈도 꿀 수 없었고 휴대전화는 금단의 물건이었어요. 매일 밤 사상교육 시간에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반면에 식당 창문으로 보이는 바깥 세상은 너무나 가까워 보였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실은 은하수만큼 멀었어요.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가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결코 맛볼 수 없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월급날이었어요. 손에 쥐어진 돈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기대했던 액수의 절반도 안 되었죠. 관리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숙식비, 제복비, 당 충성자금이 공제됐소. 가족에게 보낼 돈은 거의 남지 않았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당장 북송될 수 있다는 공포가 항상 저를 짓눌렀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도망치려다 붙잡히는 꿈, 가족들이 고통받는 꿈. 잠에서 깰 때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이 실감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 북한 고위 간부가 나타났습니다. 몸이 얼어붙었어요.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오래도록 훑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식사를 마친 그는 관리자와 긴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따금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는 모습에 심장이 터질 듯 했어요. 그날 밤 관리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관리자가 저를 식당 뒤쪽의 좁은 계단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 문이 있었죠. 평소에는 항상 잠겨있던 문이었어요. 관리자가 열쇠로 문을 열자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지만 관리자의 차가운 눈빛에 다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지하에 도착하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화려한 조명, 고급스러운 가구, 부드러운 음악. 식당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음울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표면적 화려함 아래 뭔가 끔찍한 것이 숨겨진 듯 했습니다. 관리자의 설명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곳은 특별한 손님들을 위한 VIP 클럽이라고 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이 보였어요. 그들의 화려한 옷차림과는 달리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에게 주어진 옷은 너무 짧고 노출이 심했습니다. 입기가 부끄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간부들, 중국 사업가들, 알 수 없는 신분의 사람들. 그들의 시선이 저를 향할 때마다 온몸이 오싹했어요. 첫날, 저는 단순히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그들은 제 손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려 했습니다. 거부하고 싶었지만 관리자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북송이라는 위협은 처벌, 수용소, 어쩌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차라리 이곳의 굴욕을 견디는 게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밤마다 침대에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해외 생활인가, 돈을 벌어 가족을 돕겠다던 내 꿈은 어디로 갔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보다 먼저 이곳에서 일하던 수진이라는 여성이 저에게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여기 있는 여자들 중 일부는 밤에 손님들과 따로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그런 일까지 강요당하는 거 아니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수진의 눈빛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공포는 더 커졌어요. 매일 밤 누가 불려갈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관리자가 새로운 여성을 데리고 왔어요.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미영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곳에 실체를 알게 된 공포를 우리는 모두 공유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은 요구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손님들의 어깨를 마사지하고 끊임없이 웃어야 했어요.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하루는 너무 피곤해서 잠시 웃음을 잃었다가 관리자에게 뺨을 맞았어요. 그 후로는 가짜 웃음도 완벽하게 지어야 했습니다. 제일 힘든 건 밤이었어요. 침대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탈출할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지만 이곳은 미로 같았고 감시의 눈은 어디에나 있었어요. 탈출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어떤 처벌이 기다릴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관리자는 항상 여기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말했어요. 바깥은 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이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 덫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접객 역할만 하면 될 줄 알았지만 이제는 명확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요구도 거부할 수 없었어요. 매일 밤 클럽을 나갈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알면 얼마나 슬퍼할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이곳에 갇혀있는 한 저는 그저 관리자와 손님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인형에 불과했어요.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윤미경이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휴식을 취하고 있나 싶었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경은 최근 클럽을 자주 찾던 중국 사업가와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사업가는 언제나 값비싼 정장을 입고 호화로운 선물을 가져왔어요. 미경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고 둘이 조용히 대화하는 모습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은 미경이 눈을 반짝이며 저에게 속삭였어요. 그 사업가가 자신을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그날 이후 미경은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그 사업가와 함께 떠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너무 급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클럽 매니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고 며칠 후 미경의 자리에는 새로운 여성이 채워졌어요. 불안감에 휩싸여 다른 동료들에게 미경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겁에 질려 입을 다물었어요. 누구도 미경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수진만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 눈빛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화장실에 가려고 나섰어요. 복도를 지나던 중 창고 근처에서 관리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관리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바깥 세상을 꿈꾸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야 한다는 말과 함께 절대 입도 뻥긋하지 못하게 했으니 걱정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미경이 사업가와 함께 도망치려다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상상만으로도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관리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이 사라졌는데. 미경은 어디로 갔을까? 살아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던 다른 여성들이 차례로 지하 클럽으로 끌려오는 모습도 목격했어요. 그들의 눈빛이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처음엔 공포와 혼란, 그리고 점차 체념과 냉소로 바뀌어갔어요. 우리 모두 같은 운명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같은 악몽을 꾸었어요. 미경이 도망치다 붙잡히는 꿈, 제가 뒤쫓기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의심스러웠고 모든 말이 함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무도 듣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미경이 평양으로 송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도망치려다 붙잡힌 자에 대한 처벌이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도 함께 처벌받았을 거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나도 똑같은 운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이곳을 떠나려는 순간 저도 미경과 같은 일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가족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극도의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이곳을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남아있다면 언젠가는 저도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감시가 삼엄한 이곳에서 과연 탈출이 가능할까요? 실패하면 미경과 같은 운명, 아니 어쩌면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가능한 탈출 경로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하지만 모든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에는 쇠창살이 있었으며 감시 카메라는 모든 곳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누구를 믿을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았어요.
동료들 중에도 관리자의 스파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곳은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탈출해서 자유를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어요. 누군가 바깥에서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며 매일 밤을 보냈습니다. 매일 똑같은 날들이 지나가는 동안 저는 점점 더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탈출하고 싶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어요. 미경의 실패로 인한 공포가 저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는 법이죠. 어느 날 저녁, 클럽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손님들과는 달리 그는 조용했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이름은 김도훈. 한국계 사업가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종종 클럽을 찾았고 항상 저에게 노래를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그도 다른 손님들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달랐어요. 그는 저를 물건처럼 대하지 않았고 대화할 때면 진심으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몇 번의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 서서히 그에 대한 경계심이 풀렸어요. 어느 날 도훈이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에 무언가를 적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한글이었어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저의 상황을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함정일까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도훈을 믿어도 될까? 만약 그가 저를 배신한다면 미경처럼 되거나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남아있는 것도 천천히 죽어가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도훈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어요. 다음번 그가 클럽에 왔을 때 음료를 서빙하는 척하며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세 글자를 말하는 동안 온몸이 떨렸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도훈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날 밤 그는 떠나기 전 화장실에 갔다가 작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것을 주워 읽었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인권단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증거를 모아주세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졌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관리자들의 의심을 살 수는 없었어요. 낮에는 평소처럼 일하고 밤에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훈의 지시에 따라 저는 클럽 내부의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감시 카메라의 위치,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 관리자들의 이동 패턴을 머릿속에 기억했습니다. 가능한 탈출 경로도 조사했어요. 뒷문으로 나가면 골목길로 연결되고 그곳에서 5분만 걸으면 번화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도훈은 2주에 한 번씩 클럽을 방문했어요. 매번 짧은 대화와 쪽지를 통해 계획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는 국제인권단체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들은 탈북자들을 돕는 안전한 루트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먼저 클럽에서 나가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저는 또한 클럽에서 일어나는 불법 활동의 증거도 수집했어요. 북한 당국자들의 부패, 돈 세탁, 불법 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머릿속에 기억했습니다. 이 정보는 나중에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계획을 머릿속으로 반복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탈출 계획이 발각되면 저뿐만 아니라 도훈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해가 갈 수 있었어요. 때로는 두려움에 압도되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뒤로 물러설 수 없었어요.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이상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미경의 운명을 떠올리며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요. 도훈은 탈출 날짜를 정했습니다. 2주 후 토요일, 손님이 많아 혼잡한 시간에 실행하기로 했어요. 그는 차를 준비해 두고 저를 기다릴 것이며 그곳에서 바로 영사관으로 이동할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을 세우면서도 불안감은 떨쳐낼 수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었습니다. 관리자의 의심,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 타이밍의 정확성.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했어요.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탈출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생겼고 밤에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더 이상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얼굴색이 안 좋아지자 동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관리자들의 감시가 갑자기 더 심해졌습니다. 마치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특히 김 관리자는 저를 유난히 주시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했고 동료들과의 대화도 감시받았어요. 북한 보위부 요원들도 자주 클럽에 나타나 우리의 행동을 살폈습니다. 어느 날은 제 침대와 개인 물품을 뒤져놓은 흔적을 발견했어요. 누군가 제 행동을 의심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도훈과 주고받은 쪽지는 다행히 항상 읽은 후 변기해버려 증거가 남지 않았습니다. 도훈에게 상황이 위험해졌다고 알려야 했어요. 다음번 그가 클럽에 왔을 때 술을 서빙하며 속삭였습니다. 의심받고 있어요. 서두르세요. 그는 눈빛으로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서 새로운 쪽지를 발견했어요. 이틀 후 실행. 준비하세요. 이틀. 너무 급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고 의심의 눈초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도훈이 말한 대로 인권단체에서 안전한 이동 경로를 준비해두었다고 했지만 클럽을 빠져나가는 것부터가 문제였어요. 탈출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들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했어요. 이 선택이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남아있는 것도 서서히 죽어가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살기 위해서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오후 7시 도훈이 클럽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같이 행동했고 저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려 노력했어요. 교대 시간인 9시가 다가오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9시 정각, 새로운 근무조가 들어오는 혼란을 틈타 화장실로 향했어요. 화장실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창문을 여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창문 밖으로 몸을 밀어 넣을 때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참고 재빨리 몸을 빼내 아래로 뛰어내렸어요. 착지할 때 발목이 접질렸지만 고통을 참고 일어났습니다. 골목길로 달렸어요. 약속한 장소에 도훈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그는 엑셀을 밟았어요. 그 순간 클럽 뒤편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모양이었어요. 도훈은 미리 준비한 경로로 차를 몰았습니다. 상하이를 빠져나가야 해요. 국경으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예상대로 북한 보위부와 중국 공안이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도시를 빠져나가는 주요 도로에는 검문소가 설치되었고 제 사진이 배포되었다고 했습니다. 도훈은 우회로를 통해 상하이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몇 번이나 위험한 순간을 겪었어요. 한 검문소에서는 차 트렁크에 숨어야 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다행히 도훈의 뇌물이 통했는지 검문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상하이를 빠져나와 남쪽으로 향했어요. 목적지는 라오스였습니다. 국경으로 가는 길은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한 번은 휴게소에서 북한 요원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마주칠 뻔했습니다. 다른 때는 도로변에 세워진 검문에 걸려 체포될 위기도 있었어요. 매 순간이 생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중국과 라오스 국경 근처까지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도훈은 저를 다른 조력자에게 넘겼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더 도울 수 없어요. 이분을 따라가면 안전할 겁니다. 도훈과 작별하기 전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그 지옥 같은 곳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유를 찾길 바랍니다. 도훈과 헤어진 후 새로운 안내자를 따라 라오스 국경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고 저도 묻지 않았어요.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적을수록 안전했으니까요. 국경지대는 숲이 우거져 있었고 밤중에 몰래 국경을 넘었습니다. 매 발걸음마다 심장이 터질 듯했어요. 라오스에 들어선 순간 잠시 안도했지만 여정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국경 마을에서 만난 중개인은 저를 태국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그는 돈을 많이 요구했지만 도훈이 미리 준비해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이동했어요. 낮에는 작은 마을의 은신처에 숨어 있다가 밤에는 오토바이나 트럭 뒤편에 숨어 이동했습니다. 매 순간이 공포의 연속이었어요. 한 번은 라오스 경찰의 검문에 걸려 숨도 쉬지 않고 트럭 짐칸 밑에 숨은 적도 있었습니다. 태국으로 가는 길에 저를 안내하던 중개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그는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제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다고 말하자 그는 저를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넘기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날 밤 그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몰래 도망쳤습니다. 홀로 낯선 마을을 헤매다가 우연히 만난 한 노부부의 도움으로 다른 루트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안쓰럽게 여겨 하룻밤 재워주고 다음 마을로 가는 버스비를 주었습니다. 사람의 따뜻함을 오랜만에 느꼈어요. 태국 국경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국경 경비대가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가짜 여권이 들통날까 두려웠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다행히 국경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에 들어선 후에도 위험은 계속됐어요.
태국 경찰의 검문에 걸려 불법 입국자로 체포될 위기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브로커가 뇌물을 주고 저를 빼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일로 남은 돈의 대부분을 써버렸습니다. 방콕으로 가는 길은 밀림을 통과해야 했어요. 뱀과 독충이 우글거리는 숲속을 이틀 동안 걸었습니다. 발은 물집으로 가득했고 온몸은 벌레 물린 자국으로 뒤덮였어요. 한 번은 강을 건너다 거의 익사할 뻔했습니다. 체력이 바닥났지만 자유를 향한 갈망이 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방콕으로 가는 동안 저는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아직도 저를 쫓고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괴롭혔어요. 매번 검은색 차를 보거나 한국어나 중국어를 말하는 사람을 들으면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방콕에 도착했어요. 도훈이 알려준 대로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대사관 앞에 서자 비로소 머릿속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안감도 생겼습니다. 이곳에서 저를 받아줄까? 제 이야기를 믿어줄까? 떨리는 다리로 대사관 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어요. 이제 와서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대사관 문 앞에 서자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문을 두드리자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안으로 안내하고 따뜻한 차와 음식을 주었어요.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이제 정말로 자유를 얻은 걸까? 북한의 손길이 여기까지 미치지는 않을까? 직원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악몽이 끝나는 건가? 이제 진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건가? 하지만 아직 마음속 깊은 곳에는 공포가 남아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날, 인천공항의 밝은 불빛이 제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대사관에서 여러 절차를 거친 후 마침내 한국 땅을 밟게 된 것이었어요.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들은 국가정보원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조용히 별도의 출구로 안내했어요. 국정원 시설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또 다른 감시와 신문이 시작되는 건 아닐까 불안했어요. 조사관들은 친절했지만 수십 번의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생활, 중국에서의 경험, 탈출 경로까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물었어요. 밤낮 없이 이어지는 조사에 지치기도 했습니다. 한 달여 동안의 조사 과정을 마치고 저는 하나원이라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 시설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육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이었어요. 첫 외출날, 저는 하나원 직원과 함께 근처 편의점에 갔습니다. 선반에 가득 진열된 다양한 상품들을 보고 숨이 막혔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직원이 원하는 것을 골라보라고 했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누군가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이 자유가 너무 낯설었어요. 한국 사회로 나온 첫 주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길을 걷고 웃고 대화하는 모습.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 번은 식당에서 따뜻한 국밥을 먹었는데 그 맛이 너무 좋아서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맛보는 진정한 자유의 맛이었어요.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저에게는 모두 기적 같았습니다. 밤의 거리에 화려한 간판들, 24시간 영업하는 가게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사람들. 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자유 속에서도 저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경계심이 있었어요. 누군가 친절을 베풀면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행복하게 웃는 사람들을 보면 가식적으로 느껴졌고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는 여전히 북한 요원들이 저를 쫓아다녔고 상하이의 지하 클럽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반복됐어요. 땀에 흠뻑 젖은 채 깨어나면 이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사실을 되새겨야 했습니다. 안전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계속 말해주어야 했어요. 하나원의 상담사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억압된 환경에서 갑자기 자유를 얻으면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어요. 저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마트에 갔을 때의 일이 잊히지 않아요.
너무 많은 선택지에 압도되어 1시간 넘게 그저 서 있기만 했습니다. 무엇을 골라야 할지,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결국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혼자서 한참을 울었어요. 자유롭지만 그 자유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푸른 하늘,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여전히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에 있는 걸까? 이 자유가 언젠가는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항상 저를 따라다녔어요. 하나원에서 나와 서울의 작은 원룸에 정착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낯설던 한국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정부 지원으로 한국어 교육을 받았고 컴퓨터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었을 때 느꼈던 감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악몽에서 깨어나 현실을 확인하기 위해 창문으로 달려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상하이의 지하 클럽에서 마주쳤던 여성들의 얼굴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미경의 모습, 수진의 눈빛, 그리고 제가 떠나온 후 그곳에 남겨진 수많은 여성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어느 날 TV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팔려가는 여성들의 이야기였어요. 화면 속 여성들의 증언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건 바로 제 이야기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많은 여성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겪은 일을 그저 지나간 악몽으로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일기장을 펼쳐 제 경험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상하이 식당, 지하 클럽, 끔찍했던 탈출 과정. 글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지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지역의 탈북민 지원 단체를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두려웠지만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단체 직원이 저에게 제안했어요. 제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보지 않겠냐고. 첫 강연은 대학교 북한학과 학생들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청중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힘을 얻었어요.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많은 학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어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그 이후로 저는 더 많은 곳에서 강연을 시작했어요. 학교, 교회, 시민단체. 처음에는 작은 모임이었지만 점차 규모가 커졌습니다. 국제인권단체와 연결되어 해외에서도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제 증언이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 여성들의 현실을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어요. 6개월 동안 모든 기억을 글로 옮기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치유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예상보다 큰 반응이 있었어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독자들의 편지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 여성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가 변화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북한 여성 인권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어요. 탈북 여성들의 안전한 탈출과 정착을 돕고 해외에 팔려간 북한 여성들을 구출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여성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이제 저는 세계 곳곳을 다니며 북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북한 정권의 위협을 받기도 하지만 두려움보다 사명감이 더 큽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내가 자유를 얻었듯이 아직 갇혀있는 누군가도 언젠가 자유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로 저는 항상 강연을 마칩니다. 고통스러운 과거가 이제는 저에게 목적이 되었어요. 자유를 찾아 떠났던 그 위험한 여정이 이제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의 여정이 되고 있습니다.